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까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회계학부터 우리 그 총 경영학의 8대 과목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회계학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랑 재무 같은 경우는 문제 비중 자체가 확실히 그 기출보다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혹시나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게 된다면 확실히 회계 재무에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수학 문제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 회계랑 재무의 개념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는 문제들도 좀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그 군무원 보건 기출된 문제들을 좀 보면요. 경영학에서 상식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상식. 그래서 제가 각각의 회계, 재무, 경영전략, 생산운영관리 이런 각각의 8대 주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몇몇 상식들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책을 뭐 따로 사거나 이렇게 보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 한 세네 문제 이상 나오면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 한 문제씩 뭐 두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서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적중 예상 문제 집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선별해서 좀 실으면 충분히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군데군데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그런 문제는 한국경제신문이랑 매일경제신문에 거기에 이제 그 각각 그런 용어들이 올라오는 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 각각 좀 해당 챕터에 맞는 것들은 좀 문제로 가공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이 한 권으로 좀 최대한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좀 줄여드리고자 좀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보겠습니다. 자, 회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회사가 청산할 경우 관련 경제 주체들은 해당 회사의 자녀 재산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청구권이 가장 후순위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그 재무상태표를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요 발을 정자처럼 그리는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밸런스 시트 뭡니까? 그렇죠.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요. 봐요. 이게 어떠냐면 뭐든 처음은 다들 어색하고 어렵고 낯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그게 익숙해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애할 때, 그쵸? 어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처음에 탁 만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어때요? 하루, 이틀, 뭐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연인에서 뭐로 발전됩니까? 그렇죠. 바로 친구, 의리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모든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낯설고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밸런스 시트 뭡니까? 재무상태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런 용어가 참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 딱 하자마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그래요. 바로 좌측에는 그 회사의 자산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가 옵니까? 그렇죠. 바로 그 회사의 부채와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바로 그 회사의 자본이 여기에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때요? 너무 당연하지. 저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바로 밸런스 시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익숙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경영학 공부를 많이 한 거고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면요. 여러분들 그 자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 토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회사의 토지.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 건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건물 안에 또 뭐 있습니까? 그 회사가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사가 망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뭡니까? 그냥 가만히 두거나 이게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 해서 이게 막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 회사는요. 이런 식으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판매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매해요? 그걸 우리가 좀 그럴싸한 말로 매각한다라고 해요. 매각. 뭐 별거 아닙니다.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건물도 다른 사람한테 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기계 설비 이런 것도 판매하는 거죠. 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반대 급부로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올 거예요. 돈, 캐시가.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회사가 이제 망했으면요. 우리가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남의 돈과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요 두 개를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청산이 되면 우리가 이제 회사 더 이상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어떻게 이제 회사가 여지껏 빌렸던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 여러 가지 이런 자산들을 매각해서 들어온 대금 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 갚아야 되는데 갚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요 순이 돼요.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갚는 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남의 돈에 해당되는 부채를 갚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부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은행에 빌린 돈 이런 거. 즉 회사가 이렇게 자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갚는 게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부채 쪽으로 갚는 거고 이렇게 쭉 갚아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갚는 게 누구냐? 바로 내 돈에 해당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여러분, 자 제가 많이 이야기했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주주가 되죠. 주주. 그래서 가장 후순위에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주가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그렇죠. 1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회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공인 노무사 시험이랑 그 다음에 경영 지도사 시험에서도 기출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회계에서 한 번쯤은 물어볼 법한 그렇죠.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3번 한번 볼까요? 3번. 회사가 적자가 크게 늘어나서 기존의 잉여금이 여러분 잉여금이 이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뭔지 대충 감이 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익 잉여금 이런 거죠. 요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 자본에 해당되죠. 자본. 여러분 우리 배웠죠? 회계에서 자산에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안에도 뭐 되게 많았죠. 뭐 유동자산에 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현금 또 뭐 있습니까? 매출채권 또 뭐 있어요? 재고자산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있냐? 바로 그렇죠. 우리 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건물 또 뭐 있습니까? 영업권 혹은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남에도 여기 뭐 있습니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 자본에는 뭐 있습니까? 납입자본 또 뭐 있습니까? 이익잉여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자본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쫙 흘러가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헬 단계 들어왔잖아요. 3단계 헬 단계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적자가 계속 늘다 보면 기존에 여기 자본, 기존의 이익잉여금 우리가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다 까먹고 난 뒤에 심지어 여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납입자본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했죠? 납입자본. 이것까지 까먹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왜 자본 잠식이에요? 벌어들인 돈까지 다 까먹고 난 뒤에 내가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낸 돈까지 이것까지 까먹는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까먹히고 있어요? 자본이 까먹히고 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했죠? 오케이.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도 쉽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회계 제일 처음 이야기를 했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5대 재무제표입니다. 5대 재무제표가 뭡니까?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를 5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재무제표가 뭐다?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바로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그린 게 뭡니까?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I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 재무상태표는 주로 뭘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 회사의 현 재무상태. 그래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게 BS. 그렇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찾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영 성과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경영 성과. 됐죠?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먼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그렇죠?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오케이.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에 제일 처음에 매출액 나오죠. 오케이. 알 수 있네. 두 번째 재무활동의 성과가 어떠한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재무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재무활동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무활동이라는 게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릴 때 남의 돈 빌려오죠? 요거에 대한 거 이자 비용이 어디 있었어요? 오케이. IS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네요. 세 번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그렇죠.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도 나옵니다. 뭐 있습니까?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 4번, 매출 증가를 통한 이익 창출에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매출 통해서 맨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 나오죠. 당연히 가능하네요. 5번, 과거 영업활동으로 유보된 자금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영업활동으로 과거 우리가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 이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자, 여기 뭐 떨어져 있었어요. 자, 미안해요. 자, 요게 요렇게 보면 여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죠? 이익잉여금.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냐? 포괄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정답 몇 번? 오케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 경영학과 경제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요. 이런 상경계열 과목들의 가장 큰 장단점이 뭐냐면 개념을 공부하고 난 뒤에 개념 공부까지는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문제에 적용을 할 때 좀 어려워요. 왜? 문제가 개념을 바탕으로 꼬아서 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뭐다? 그죠? 그 꼬아내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본 개념 때 배웠습니다. 뭐라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뭘 배워준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어떻게 묻냐? 자,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진짜 1차원적인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어떻게? 경영 성과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꼬아낸다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스타일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자, 7번 한번 봅시다. 상장 회사인 A사가 액면 분할을 할 경우 A 회사에 미치는 재무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거를 물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선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삼성전자가 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했는 건데 제가 아마 이거 수차례 몇 번 문제 풀 때도 이야기하고 개념 때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식은요. 처음에 발행될 때 그 주식 그 종이 쪼가리 앞에 요 주식이 한 주당 얼마입니다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폐를 딱 보면요. 그 지폐를 딱 보고 이거 1,000원짜리네? 딱 보고 이거 5,000원짜리네? 이거 50,000원짜리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같은 종이 쪼가리 위에다가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식도 발행될 때 처음에 종이 쪼가리로 나오는데요. 그 종이 쪼가리 앞에 뭐라 적혀 있냐? 그래요.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종이 쪼가리 앞에 적혀 있다 그래서
액면가라고 합니다. 액면가. 종이 쪼가리 앞에 있는 그 앞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서 액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한번 해볼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처음에 종이 쪼가리 하나를 딱 요거를 냈는데 요게 얼마였냐? 자, 요 종이 쪼가리 하나가 5,000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가 얼마? 5,000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런 거를 총 몇 개를 발행을 했냐? 예를 들어서 10개를 발행했어요. 10주를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전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삼성전자는 바로 5만 원이라는 돈을 요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집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 주식을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주. 그러면 이 주주들이 이 돈을 사면 5만 원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옵니까? 오케이, 자본.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액면 분할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5,000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걸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어떻게 하냐면요. 1,000원짜리로 바꿨다고 할게요. 1,000원짜리로. 자, 그냥 종이를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다 볼게요. 5,000원짜리 지폐를요. 이거를 자 5,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들고 있나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를 5개로 들고 있나 어때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 5,000원짜리 지폐 하나 있는데 이걸 1,000원짜리 지폐 5개로 바꿀래.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종이 쪼가리 하나랑 5,000원이랑 5개 1,000원짜리 5개가 있으면 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전체 자본금의 크기의 5만 원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그대로예요. 이건 그대로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원래 10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로 바뀌어야 돼요? 5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동일하게 되려면 바로 그렇습니다. 50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네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식의 앞에 있는 요거의 값은 떨어지고 주식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주식수는 증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자본금의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액면 분할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뭡니까? 바로 나오네요. 정답 몇 번? 자본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정답 1번. 됐죠? 자, 당연히 자본금이 똑같으니까 부채는 어때요? 자, 우리 배웠네. 재무 상태표 등식 뭡니까? 바로 자산은 뭐가 됩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본이 똑같죠? 그러면 자산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부채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변동 없는 거죠. 똑같죠? 3번에 주당 순이익은 감소한다. 그렇네요. 왜? 주당 순이익은 뭡니까? 그렇죠. EPS를 주식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주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늘었죠. 그러면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줄어듭니다. 주당 순이익은 감소한다. 맞네요. 4번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오케이. 10주에서 50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5번 주식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렇네요. 10주 하던 걸 50주로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안정성 지표 중 유동 비율을 상승시키는 경영 활동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기본 개념 강의에서 회계 지표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거기에서 우리가 뭐 유동 비율도 배웠고요. 성장성 비율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쵸? 바로 이 안정성 지표의 첫 번째 유동 비율인데 여러분 이 유동 비율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우선 이걸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죠.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외웠겠죠? 유동 비율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자, 유동 비율 첫 번째 분자에 뭐가 옵니까? 그렇죠. 바로 유동 자산이 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유동 자산이 오고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와요? 분모에 유동 부채가 오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유동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동 비율을 상승시킨다라는 건 그러면 결국 요 전체 값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값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체값이 커지려면 분수의 특성상 어떻게 되냐? 분자값이 커지거나 아니면 분모값이 작아져야 돼요. 맞죠? 그래요. 그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다? 맞는 거 찾아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자, 볼게요. 회사채 발행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회사채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회계에 보면요. 회사채는 뭐로 들어가 있냐면요. 요거는 뭐로 들어가 있냐? 그렇죠. 요거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를 아무리 줄이고 늘려도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 부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유동부채와 두 번째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뭡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우리가 아직 갚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회사채는 비유동부채라서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죠? 두 번째, 종업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자산과 부채에 뭐 큰 이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시킨다. 장기 차입금이 뭡니까? 비유동부채. 근데 이걸 뭐로 전환시킨대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뭐예요? 그렇죠. 유동부채. 그럼 즉 비유동부채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어떻게? 늘어나요. 유동부채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 값은 작아지겠죠. 아이고. 동그라미가 아니죠. X.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X. 오케이, 맞죠? 3번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한다. 여러분, 현금은 어디에 해당돼요? 자산에. 그쵸? 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그쵸? 그런데 유형자산은 뭐예요?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금, 요게 줄어들고 비유형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즉 유동자산은 줄어들고 비유동자산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값이 줄어드니까 전체 값은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에 일시적으로 신용조건을 완화해 매출채권 수준을 높인다. 여러분, 매출채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매출채권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어디에 해당돼요? 유동자산에 해당돼요. 요거를 높인다라고 했으니까 유동자산이 올라가는 거니까 전체값 올라가겠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좋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이나 그럴 때나 유동비율은 다음적 유동비율의 그 공식으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2번 뭐 비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이렇게 그건 옛날에 진짜 학력고사 시절에 나오는 문제지 지금은 절대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안 상태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의 문제가 전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예, 모든 문제가 그래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예전에는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인터넷 정보 어떻습니까? 나 지금 가서 검색만 하면 다 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건 이제는 정말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바로 단편적 지식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이것들을 잘 조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지금은 되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얼핏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잘 연결해 보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지금은 핵심이고 그게 곧 뭡니까? 그렇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 그런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딱 그런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무원 시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모든 지금의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여러분이 그 공인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전부 다 늙은 노 교수님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젊은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결국 짬이거든요. 그렇죠?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짬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노 교수님들은 굉장히 이제 그 연차가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출제하러 별로 안 가고 싶어 하세요. 뭐 이거 출제한다고 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큼 돈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 교수님들 안 가십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지금 젊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많이 출제하러 가시는데 그분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최근에 다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미국. 그럼 미국 같은 곳에서 다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뭔가 단편적 지식을 네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주로 거기서 많이 학습을 하고 기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 스타일도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요. 이게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출제자의 성향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모든 공인기출 문제의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요. 자, 이게 9번째 문제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꼭 합격시키고 싶어서 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강의가 재밌고 즐겁고 하면 뭐합니까?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합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밤낮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좀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전달을 잘 할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에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과연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냈을까? 그걸 자꾸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죠. 이게 제가 이런 걸 해서 그런 노하우를 딱 뽑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좀 더 앞서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오케이? 예, 오케이.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다음 서술이 의미하는 주식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시사상식 문제예요. 시사상식 문제. 근데 앞쪽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 자, 볼게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이게 누구 회사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의 그렇죠, 최고의 회사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주식 한 주에 한 2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쌤 갑자기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회사가 별로예요? 그게 아니라 뭐 있는 거냐면요. 앞에서도 했던 액면 분할을 한 겁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했죠. 어떻게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럼 자본금은 어때요? 동일해요. 삼성전자가 딱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자본금은 똑같고 요 뭡니까? 요 주식만 좀 바뀌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액면 분할 하나 기억합시다. 됐죠? 여기 적혀 있네요. 주당 5,000원짜리 액면가를 어떻게 100원짜리로 쪼갰다. 요렇게 됐죠? 오케이. 최초에 삼성전자가 그때 빠졌을 때는 2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5만 원인가 4만 원이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 13번. 해당 기업의 당의 연도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너희가 분석할 줄 아냐? 요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본 개념서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포장을 껍데기를 꼬아서 내고 응용해서 나오니까 마치 안 배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풀어보니까 다 보이죠. 그러니까 다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저랑 풀어보지 못한 문제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뭐 신내림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지 못했던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간간히 뜯어보면요. 그 차주사 뜯어보면 기본 개념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포장을 응용을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게 자, 여러분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배웠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한번 해볼까? 잠깐만. 자, 요거 잠깐 지우고 할까요? 자, 잠깐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책에서 다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첫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있죠.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매출액이 나오죠. 네, 다 했죠. 매출액. 자, 매출액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용으로 뭘 뺍니까? 그렇죠. 바로 비용으로 첫 번째 빼는 게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다음 두 번째 뭐 뺍니까? 그렇죠.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는 걸 빼죠. 판관비. 이렇게 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빼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잘하네요. 뭡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 딱 나오죠? 오케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그 다음 뭘 뺍니까? 그래요. 바로 영업이익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자 비용을 뺍니다. 이자 비용을 이렇게 빼죠. 이자 비용을. 자, 이자 비용을 이렇게 빼고 나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법인세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법인세. 요렇게 해서 딱 빼고 나면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그 해에 올해 벌어들인 수익. 올해가 회계로 뭐라고 했어요? 당기.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온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진짜 포맷은 이게 아니죠. 뭡니까? 여기다 플러스 맞으면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맨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포괄손익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요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래요. 그쵸? 요거 증가시키는 거. 자, 여러분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알고 있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자, 볼게요. 뭐 어떻게 보냐? 자, 이렇게 봐요. 1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자, 이 지금 문제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쵸? 자,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방법이 두 개입니다. 뭡니까? 수익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쵸? 자, 1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상한대요.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거네요. 뭐? 이걸 증가시킨대요. 세금을 증가시키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오케이,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해되세요? 다 아는 거야. 다 아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꼬아내면 이게 모르는 거야. 근데 뜯어보면 다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저랑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문제 풀 때 와, 쌤 문제 되게 잘 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 쌤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다음에 나도 이런 문제를 우리 기본서에서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지금 막 돌리고 있다면 상당히 합격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와, 쌤 잘 풀어요. 이거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해볼게요. 2번. 주어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인상한. 여러분, 세액 공제율이라는 게 뭐냐?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근데 그걸 인상을 한다는 건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거냐? 오케이. 그럼 이건 반대로.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자, 세금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증가.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도 볼게요. 3번,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대요. 여러분,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서에도 적혀 있어요. 인건비 증가는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냐면요.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요. 자, 비용이 증가했네요. 그럼 영업이익 당연히 어떻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쭉 나머지가 똑같아. 그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네요. 오케이.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 4번은 살짝 어려운 이야기라서 잠깐 5번부터 하고 4번부터 할게요. 5번. 5년 후에 수익이 기대되는 바이오 약품에 대한 연구비를 지출했다. 여러분, 연구비예요. 연구비. 이거는 나중에 기대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죠. 비용, 연구비가 증가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역시 판관비가 증가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체가 쭉 해서 줄어드니까. 어떻게? 역시 수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달러화로 거래되는 수출 기업에서 달러 가격이 인하됐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달러 가격이 인하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 번만 살짝 좀 할게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환율이 어떻게 하락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현재 환율이 1달러에 어떻게 2,000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어떻게? 환율이 1달러당 얼마? 환율이 1달러당 얼마로? 1,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된 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볼게요. 쉬워요. 1달러에 2,000원이라는 환율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외환은행에 가서 1달러를 외환은행에 줘요. 1달러를. 그럼 외환은행이 저한테 돈을 얼마 줘요? 2,000원을 줘요. 2,000원을. 그러면 1달러 가지고 얼마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000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1달러에 1,000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1달러를 외환은행에 줘도 이제 얼마 줘요?
1,000원을 주죠. 달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죠. 요때는 달러 한 장 가지고 우리나라 돈 2개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여기는 달러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돈 몇 개? 하나밖에 못 가져요. 달러가 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환율이 하락한 거예요. 됐어요? 자,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똑같이 수출을 해도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매출액이요. 왜요? 잘 봐요. 기존의 수출업자가요. 달러로 거래된대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출하는 사람이라 할게요. 요거 하나를 수출을 옛날에 했을 때는요. 자, 요거를 판매를 하면 1달러를 저한테 줬어요. 1달러를. 그럼 그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걸 외환은행에 가면 어떻게 바꿔줍니까? 요때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2,000원으로 잡아줘요. 2,000원으로. 그렇죠? 내가 요거 팔아서 1달러 가져와서 딱 그거를 외환은행에서 그거를 환전을 하면 2,000원으로 잡힙니다. 내 매출이. 그렇죠? 요거 한 개에 대한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한 개를 팔았어요. 여전히 1달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바꾸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환율이 바뀌면 요거 1,000원 주면 뭐로 줍니까? 1,000원밖에 안 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네요. 요 값이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액이 떨어졌죠. 단기순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수익이 떨어졌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조금 이게 어렵긴 한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모든 경영학 문제, 그리고 경제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본 개념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꼬아서 응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얼핏 봤을 때 뭐지? 라고 하지만 잔잔히 뜯어보면 결국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배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그 첫날이기도 하고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번 문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5번 문제부터 다시 좀 풀게요. 자, 15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하지 않았고 아마 기출에서 제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개념을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의 8요소라는 걸 잠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을 하고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5번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그냥 딱 체크하면 뭐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데 그 뒤쪽에 거래의 8요소라는 걸 조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